안녕하세요. 전 여기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자주 찾아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신박한 유튜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몇 달 안 되었지만 출퇴근할 때마다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듣는 애청자죠. 듣다 보니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솟구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운명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체감한 적 있으신가요? 왕자와 거지 동화 속 이야기처럼 거지였다가 한순간에 왕자였다가 또는 그 반대이거나요. 비록 30대 중반의 나이라 젊은 편이지만 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태어나서 아주 어린 유년기 시절의 기억이라 단편적으로 생각날 뿐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저보다 2살 많은 오빠 이렇게 넷이서 함께 살았어요. 아파트도 아닌 어떤 빌라 같은 집이었고 도시 개발이 많이 안 된 동네였어요. 바로 인근에 공터랑 뒷산이 있어 어려서부터 땅강아지처럼 폴짝거리며 오빠랑 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화를 받은 아빠는 우리를 데리고 병원의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4, 5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처음 가보는 장례식장은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어떤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하고 울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떼를 쓰는 저에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세롬아, 여긴 너희 할아버지 장례식장이야. 넌 할아버지 소녀니까 얌전히 있어야 한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분명 제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자주 놀러가서 놀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 처음 우리 아버지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할머니, 삼촌 등등 모두 저랑 오빠를 보고는 머리를 쓰다듬고 너희로구나 하고 쓸쓸하면서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죠. 어리둥절했지만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급히 이사를 가게 됩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빌라에서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말이죠. 어린 나이였지만 한남동 저택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크고 담이 높아서 공주님이 사는 성 같았고요. 대문을 지나 들어가 보니 축구장만한 크기의 초록색 잔디밭이 보였어요. 전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고 그 잔디밭을 내달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 나무 조경 사이로 연못이 하나 있어 거기에 있는 잉어들을 한참 구경했어요. 지하실을 포함해서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은 2채로 나뉘어져 있었고 1층에 그 건물 사이를 지날 수 있는 유리로 된 통로가 보였죠. 할머니는 더 큰 본체에 계시고 우리 가족은 별채에서 지냈어요. 본체에만도 방 4개, 별채에도 방 4개, 모두 거실, 부엌, 응접실, 멀티룸 등등이 있었고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천장도 이만큼 높고 다 넓은 방뿐이고 할머니에게 혼나기 전까지는 오빠랑 술래잡기 하고 놀 만큼 크고 복잡한 집이었답니다. 엄마는 오빠와 나에게 비밀 한 가지를 털어놓으셨어요. 그 저택은 사실 아빠의 본가였어요. 엄마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한 분 밑에서 자라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고 두 분은 우리를 낳은 거죠. 하지만 끝까지 친할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평민 출신이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손자들을 부정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 호텔에 쓰러져 계신 것을 비서가 발견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셨대요. 차이는 급성 심장마비였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손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초대 회장으로 일선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회사는 최고 연매출 6천억대를 달성한 적도 있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에요. 이렇게 큰 회사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큰 기업의 후계자였고 출가하기 전까지 원래 그 회사에서 상무직을 맡고 있었대요. 이렇게 큰 기업이 우리 가족의 회사라니 지금 생각해도 현실감이 잘 안 들어요. 지금까지도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한 발 뒤에 있어서 전 잘 모르지만 매우 큰 회사라는 정도만 알고 있죠. 본체에 들어가서 장례식장에서 본 적 있던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며 처음으로 가깝고 오랫동안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참 특이했어요. 분명 할머니신데 우리 엄마보다 언니 같고 아줌마로 보여 할머니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파에 항상 꼿꼿한 자세로 계셨고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얼굴은 우리 엄마가 예뻤지만 엄청난 동안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할머니를 50대 정도로 알 정도라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원래 철두철미한 성격과 자제심을 갖춘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세요. 아무리 아프셔도 운동과 독서를 거르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클렌저 주스와 채식 식단을 50년 넘게 지속하고 계세요. 그렇게 전 할머니 집에서 5 식구가 되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궁궐 같은 집에서 사니까 매일이 신나고 반짝거렸어요. 대신에 자유분방하게 놀던 저는 이제 명문 유치원도 다니며 악기랑 골프도 배워야 하고 독서랑 과외 공부 같은 팍팍한 일정이 생겼어요.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나 봐요. 어른들은 이제 오빠와 제가 기업 후계자답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저는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10주년 결혼을 기념한다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들뜨셨어요. 필리핀 세부로 떠나신 부모님은 그곳에서 실종되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평온한 모습의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불안에 떠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전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신은 수사한 지 25일 만에 필리핀의 한 강가에서 발견이 되셨대요. 전 지금까지 빌어먹을 필리핀은 물론이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는 절대 가지 않아요. 여행이나 새로운 곳을 좋아하는 제가 해외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모두 외국 땅에서 돌아가셨으니 말이에요. 우리 오빠는 원래도 애늙은이라고 제가 놀릴 정도로 의젓하고 모범생이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작 10살이었던 오빠는 더 말수가 줄고 아이답지 않는 모습이 되었어요. 하늘 아래 혈육이라고는 너와 나 그리고 할머니뿐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저를 끔찍이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오빠가 되었어요. 오빠는 장차 성인이 되면 일선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자의 길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원래 오빠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요. 어린 나이에도 촉망받는 영재로 이미 콩쿠르에서 수상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오빠는 그렇게 사랑하는 피아노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세상에 없으니 할머니가 회사 대표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원래 할머니가 친정집이 일품 기업이셔서 어릴 때부터 기업 경영을 보고 자라왔고 할아버지 생전에도 중요한 회사의 일을 함께 상의했을 정도로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에도 아주 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 말고도 이쪽 업계에 대여섯 명의 여성 대표가 있지. 대부분 나처럼 가정주부로 지내다 남편하고 사별한 후 회사를 꾸려나간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맡고 나서 오히려 회사가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자들이라고 해도 경영을 아주 잘한단다. 새로움과 가능성이 있고 욕심을 보인다면 너를 회사의 차기 대표 후보자에 둘 거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게다. 헌데 너는 다른 쪽에만 관심을 보이니 원. 맞아요, 할머니. 전 회사 경영에는 조금도 마음 없는걸요? 대신 똑똑한 우리 오빠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겠어요. 제가 할머니 기대와 달리 법대나 상경대에 가지 않고 패션 디자인 학과에 진학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헤어스타일도 한결같고 염색하지 않은 하얀 단발머리를 고수하시고 입는 옷도 늘 담백하면서 우아한 스타일에 몇 가지만 돌려입는 검소한 분이십니다. 회사 사무실에 계실 때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색 사원 점퍼를 걸치고 계시고요. 중요한 회의나 경영자 모임과 같은 경우에만 명품 정장을 갈아입고 가실 뿐입니다. 할머니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건 돈이 아니라 결정에 쓰는 시간이란다. 사람들이 회사의 매출액과 부채 비율로 나를 평가하지 내 메모가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옷이나 머리 치장에 쓸 시간이 아깝구나. 하며 희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할머니 정말 멋지시고 존경할 만하죠. 할머니가 남편과 자식 모두 사고로 죽고 나니 손주들만큼은 지키고 싶으셨는지 과잉보호를 하셨습니다. 우리 오빠와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그날부터 경호원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전 하회탈 아저씨를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회탈 아저씨는 제가 아저씨를 부르는 애칭 같은 것인데요. 웃을 때 하회탈처럼 생기셔서 붙여드렸어요. 아저씨는 제가 바깥 외출을 할 때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가드도 해주시고, 제가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SOS를 치는 정말 의지하고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잘 모르는 시절에는 그저 평범하게 부모님과 살아왔던 저의 인생은 몇 번의 계기로 확확 바뀌게 되었어요.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자 저는 장차 일성기업과 많은 재산을 오빠와 함께 상속받게 될 상속녀가 되어 있었죠.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겉모술수를 부리며 우리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도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배경에 대해 오픈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빠는 예비 경영자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스카이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했고, 졸업 후 미국의 동부권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홍익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에 입학을 했죠. 후계자의 사명을 갖고 사는 오빠와 달리 전 좀 자유분방하고 제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패션 디자인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파리로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유명 패션 기업에 취직해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20대의 대부분을 패션 디자인만 공부하며 달려온 저는 이제 여가 생활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관심 있어 하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사진 동호회에서 사진기를 처음 만져보는 저에게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출사도 가자고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배를 따라서 사진의 세계에 입문하고 동아리 활동도 주말마다 하고 있었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거기에 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선배는 점점 저를 후배가 아닌 여자로 생각하고 저를 마치 자기 여자친구 대하듯이 집착하는 거예요. 선배 때문에 동호회 활동도 줄이고 그 선배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자 동호회에 저랑 사귀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선배에게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나에게 사진 출사가 있다는 거짓말로 절 꿰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의 번호로 출사 공지 문자를 보내니 전 감쪽같이 속고야 말았죠. 약속한 서울역에 제가 늦게 도착하자 이미 다들 출발했다면서 저와 같이 가주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선배와 둘이서만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오픈된 공간인데 설마 뭘 어쩌겠냐 싶어서 함께 기차를 타고 청평역에 내렸죠. 같이 가는 선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이상한 기색이 없었기에 경계심을 풀고 선배와 함께 청평역 근처의 마트에 들어서 음료수와 먹을 음식을 사고 펜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부터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식을 차렸을 때 저는 의자에 손이 뒤로 묶여있는 상태였고 형광등을 켜지 않고 커튼도 닫아놓아서 방 안이 좀 캄캄했어요. 약간 어스름한 빛으로 앞에 누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게 되자 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니 선배, 언제부터 거기에... 그리고 전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의식을 잃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말에도 선배는 가만히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말했지, 넌 내 거라고. 다른 마음 품으면 너도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난 너에게 사랑만을 주었을 뿐인데 왜 넌 그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나한테 상처만 주는 거지? 선배 잠깐만요. 저 손 좀 풀어주세요. 우리 같이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 좀 해요. 이제 너 같은 거한테는 결정권이란 없어. 앞으로는 내 식대로 한다. 너는 내 새장 속에 갇힌 아름다운 새가 될 거야. 나만 볼 수 있게 가다 놓고 그러면 결국 너도 나를 사랑해주겠지? 그렇게 말하는 선배를 보자 오싹해지고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아찔한 생각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쨍그랑 누군가가 펜션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그 선배를 제압했습니다. 누구야? 깨진 창문의 바람으로 커튼이 젖히자 바람과 햇빛이 쏟아져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전 하회탈 아저씨가 선배를 눕혀놓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선배는 눈이 붓고 입술에 피가 난 채로 더 이상은 아저씨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누워있었어요.
아저씨는 선배의 양팔을 뒤로 끈으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치 경찰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자 의자에 묶여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끈을 풀어주셨어요. 하회탈 아저씨 얼굴을 보자 저는 안도감에 아저씨 팔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말대로 저 사람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저놈은 경찰서에 넘기고 제가 어떻게든 철장에 가줄 겁니다. 아가씨는 이제 안전해요. 울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하회탈 아저씨의 도움으로 겨우 선배가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제 팔이며 얼굴에 피가 나고 쓰라린 찰과상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발목이 삐었는지 잘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 선배가 저를 억지로 마취시키면서 전 버둥대면서 그렇게 마취된 저를 의자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쳤나 봐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역병원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주시는 주치의 선생님이 학회 연수 중이라고 해서 대신에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치료를 하러 제 병실에 들어왔어요. 전 그 의사를 보고 한순간에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조각 같은 코, 짙은 눈썹, 날렵하고 갸름한 턱선까지 얼굴이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죠. 게다가 키는 어찌나 큰지 180c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나이는 나와 비슷할까? 나보다 많을까? 저는 아픈 것도 잊어버린 채로 넋을 놓고 그 잘생긴 의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금 당한 아찔한 스토킹 사건도 잊은 채 제 마음은 송두리째 그 의사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심한 부상이 아니었는데도 최대한 오래 입원해서 그 의사에게 처치를 받고 싶다고 버텼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틈만 나면 내가 좋아하는 미국 도넛, 우리나라의 청담동에만 오픈 1호점이 있는 브랜드의 커피 등 다양한 고급 간식을 하회탈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그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것은 처음 본다면서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서 함께 도넛과 커피를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세롬 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담당 의사다 보니 이름도 나이도 아는데 직업을 모르고 있었네요. 전 패션 디자이너예요.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의사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34살이에요. 세롬 씨보다 2살 많죠? 그럼 앞으로 하준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오빠는 어디 사세요? 오빠? 쑥스럽지만 그렇게 해. 오빠 소리는 늘 좋으니까. 부모님하고는 목동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병원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난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 세롬이 너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 어디 살아? 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께서 오빠랑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직도 할머니랑 오빠랑 같이 살아요. 저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힘들게 컸겠네. 세롬이는 늘 밝고 기티나는 게 어디 부잣집 외동딸같이 봤지. 하준 오빠는 절 정확히 봤지만 전 부잣집 딸인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와 말에 별다른 말 없이 부유하지 않은 척 가만히 있었죠. 저는 하준 오빠가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하준 오빠도 그런 제가 싫지 않은지 바쁜 병원 생활 중에 짬을 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만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준 오빠와 사귀는 동안 저에게는 연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는 하준 오빠에게 달라붙는 간호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간호사는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는 집 딸인데 자기에게 애교를 부리고 눈빛을 보내는 것이 좀 다르다면서 오프인 날 같이 자기 아는 성수동 맛집에 가자고 대놓고 꼬시는 거죠. 오빠, 여자친구 있는 거 안 밝혔어? 딱 잘라서 거절해야지. 에이, 한 병원에서 얼굴 매일 보는 사이인데 매몰차게 어떻게 그러냐? 그래도 데이트는 거절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히 여자친구 있다고 대놓고 다니면 다들 놀리고 피곤해져. 이렇게 여자친구인 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오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싱글인 척하는 셀카나 명품식의 사진뿐입니다. 오빠의 SNS에서도 저와 같이 있는 사진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오빠는 애인인 제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게다가 더 큰일은 오빠의 어머니였어요. 오빠 어머니는 고집이 센 분이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성격인데 자꾸 결혼정보회사에 선을 보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준 오빠 나이가 이제 34수로 결혼 정년기니까 어서 짝을 맺어주고 싶어 매일 전화해서 퇴근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우유부단한 남자친구가 답답했어요. 그냥 난 여자친구가 있다, 만나보다가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에 전 집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 끝나고 얼굴 보자고 전화를 했는데 주변 소음이 병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이따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 실토를 했죠. 자기 엄마 성화에 못 이겨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소개팅을 했다는 겁니다. 소개팅 나온 여자 별로야 별로. 난 새롬이 너밖에 없어. 그냥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밥 먹고 차 마신 게 전부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나중에 보니 핸드폰에 모르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날 남자친구와 소개팅했던 그 여자인 거예요. 둘이 처음 만난 날 사진까지 찍어서 여자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저스트 프렌드 하기로 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둘이 연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자꾸 남친이 저를 속이고 한눈을 팔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 분명하게 남자친구에게 밝혔어요. 앞으로도 날 속이거나 거짓말로 이러면 오빠를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고요. 여자친구이면서도 전 왜 이렇게 오빠 앞에서는 저자세고 을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원래 저 생각 같으면 이렇게 어장관리하는 남자친구 바로 헤어지고 뒤도 안 돌아봐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보 같지만 오빠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이틀 연속 밤새 근무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는 깜짝 선물로 초밥을 포장해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초밥을 내밀며 등장하자 피곤이 잔뜩 서린 얼굴의 남자친구는 놀라면서도 저를 반겼어요. 같이 초밥을 먹으면서 옥상 정원에 있는데 저 멀리 우리 오빠, 친오빠가 다가오는 거예요. 설마 하고 온 건데 진짜 내 동생 맞네. 여기서 뭐하냐? 오빠,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신전무님 여기에 입원해 있어. 병문 안으로 잠깐 들렸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와봤지. 그리고 이 친구는... 남자친구는 갑자기 우리 친오빠를 만나게 되자 먹던 초밥이 목에 걸려서 캑캑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새롬이 남자친구 정하준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 레지던트로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매서운 눈초리로 남자친구의 위아래를 훑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둘이 언제부터 사귄 겁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사례가 걸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대로 살이 들렸네. 내가 음료 좀 가져올 테니까 둘이 잠깐 있어봐봐. 전 생수와 커피 2잔을 사들고 두 남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남자는 제가 간 뒤로도 계속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오빠, 내 남자친구 긴장되게 형사처럼 이것저것 취재한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남자친구 얼굴이 더 하얘졌대?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그냥 가족으로서 기본적인 대화만 했을 뿐이야. 난 회사에 바로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갈게. 그래, 오빠 우연히 마주치니 반갑네. 이거 커피 들고 가요. 이렇게 우리 오빠는 떠났고 전 남자친구와 조금 더 같이 있다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오빠는 귀가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새롬아, 난 아무래도 오늘 본 그 남자친구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런데도 꼭 그 남자 만나야겠니?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 친구와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남자는 남자가 보는 게 정확한 법이야. 그 남자는 네 짝이 되기엔 그냥 좀 그렇다. 이렇게 오빠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불타올라 버린 저의 사랑은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까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결혼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남자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롬아, 우리 엄마 눈치가 보통이 아니시거든. 결국 여자친구 있는 거 아시고 당장 데려오라고 성하셔. 오늘 회사 안 나가지? 괜찮으면 우리 엄마 만날래? 하준 오빠 어머님을 안 만날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당당히 오빠의 여자친구로서 인사드리고 그의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꽃다발과 고급 와인 한 병을 사서 오빠의 부모님이 사시는 목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가게 되었어요. 하준 오빠의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소파에 앉으시고는 한참 동안 보셨습니다. 그분은 마른 몸에 나이가 꽤 많아 보였어요. 분명 환갑을 간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70대 후반인 우리 할머니와 외모로는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너구나, 우리 하준이가 만난다는 여자가. 듣자하니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아마 그분은 하준 오빠를 통해 제 호구조사를 마치신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오해가 있나 본데 난 우리 하준이 짝으로 아가씨를 받아들인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귄다고 하는데 결혼까지 생각해볼 여자인지 내가 직접 보려고 하는 거지. 전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예비 시모의 태도에 속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가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준이가 어디 보통 남잔가? 내가 걔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어떻게 했는데 정말이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준 아빠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고액가 애랑 학원 컨설팅까지. 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집 담보로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겨우 레지던트 하고 있으니 그 대출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네, 어머님께서 하준 오빠를 잘 키워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춘다고 맞장구는 섰지만 사실 우리 집안에서 의사는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집안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 아는 병원장도 있고 당연히 능력 있는 주치의도 배정받고 그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정도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시모가 하준 오빠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온 가족이 애쓴 이야기가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 맞아. 하준이가 천재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의대에 보낸 거야. 제 장단에 신이 났는지 예비 시모는 본격적으로 떠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걔를 매일 공부 억지로 시키고 학원 스케줄 짜서 넣어놓지 않았으면 의대 못 갔지. 내가 시집 올 때 전문대 나왔네, 무능하네 이렇게 동서랑 비교하면서 무시하던 우리 시모도 내가 하준이 의대에 턱하고 보내놓으니까 며느리가 애 교육 잘 시켰다고 나 이제 너 우습게 안 본다 얘기하더라. 우리 아들 의대 보내놓고 나니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서는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대하는 게 달라져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인지 예비 시모는 자기의 희생으로 의사가 된 아들에게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컸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대요. 하긴 지금 하준 오빠 월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월 몇천만 원 이상인 의사들은 정말 상위 10% 이내의 개원 의사들이에요. 종합병원에서 월급 받는 의사들은 몇몇 교수 빼고는 대기업 수준의 월급 정도 되려나. 레지던트는 정말 초봉 수준일 테고요. 대신 그 돈을 뜯어먹는 대상을 아들이 결혼할 여자에게서 쳐주려고 드는 겁니다. 얼굴도 잘생긴 의사 아들은 최대한 처가의 덕을 볼 수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고 이런 자기 생각을 내비치는 것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씨네 집사장은 어떤데? 우리 하준이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냐고. 듣자 하니 패션회사 다니고 있고 집에는 할머니랑 오빠뿐이라면서. 네, 제가 능력이 좀 되니까 지금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고 앞으로도 비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의 배경을 최대한 숨겨서 말하니 예비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면서 에휴, 너는 좀 어렵겠다 얘. 내 며느리 집에서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나중에 아들이 전문의 따고 나서 개업할 병원 상가도 해줘야 하는데 아가씨 집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제가 그 정도 뒷바라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니까 그래? 그럼 어디 네가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보면 알겠지. 이제 그만 가보렴. 이런 말을 끝으로 전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예비 시모는 신혼집으로 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와 고급 빌라의 사진을 저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보내준 집들은 전세 가격만 해도 10억 아래가 없을 정도로 고가의 집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집 자산에 비하면 그 정도 못할 리 없지만 전 지금 부잣집 상속녀가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여자인 척을 해야 했으니 그런 집들 월세로 계약해볼 수 있다고 예비 시모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시모는 능력도 안 되는 게 내 아들 차지하려고 무리하는구나. 애쓴다. 그래도 내 아들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합격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죠. 그런 시모가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웃겼습니다. 전 주변 분들에게 결단력이 강하고 가끔은 너무 과해서 충동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잘 듣는 편입니다. 남자친구는 자꾸 다른 여자에게 여지를 주는 것 같지 예비 시모는 결혼을 전제로 두고 절 평가하려 들지. 그래서 전 선수를 치고야 말았어요.
남자친구를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롬아, 여긴 어떻게 올 수가 있어? 여기 예약하기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비싼 식사비를 떠나서 예약 자체가 어려운 식당이라 사실 하회탈 아저씨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하준 오빠, 나 진지하게 할 얘기 있어.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오빠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내 청혼 받아줄래? 전 명품 티파니의 커플링을 오빠에게 내밀었습니다. 남녀가 좀 뒤바뀐 감은 있지만 뭐 어때요. 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제가 청혼하면 되는 거죠. 하준 오빠는 감동하면서 그 반지를 하나는 자기 손가락에 하나는 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사랑해 세롬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약혼 소식을 듣고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니들끼리 후딱 약혼해버렸다면서? 어디 양가 어른들의 허락도 없이 너희들끼리 결혼을 약속하니? 제가 남자친구와 약혼을 강행해버리자 예비 시모가 당황함과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막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어디까지 능력이 있는지, 자기 말은 잘 따르는지 테스트할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걸 보고 저와의 결혼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선수를 쳐버린 거죠. 이런 법은 없다. 아직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 단계는 아니니까 정신 상견례라고 할 순 없지만 너희들 결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니네 가족들 만나는 자리를 해야겠으니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예비 시모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전 물러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남동 집에 가서 할머니와 오빠를 모셔두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리고 오빠, 제가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저한테 있는데요. 놓치기 싫은 너무 좋아하는 남자라서 그만 할머니 허락도 미리 구하지 않고 둘이서 반지 하나 맞추고 약혼을 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남자니까 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남자친구 쪽 부모님 모시고 정식은 아니지만 함께 결혼을 얘기하는 상견례 자리 비슷하게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막내 손녀한테 남자가 있었다고? 나야 물론 우리 손녀가 결혼하는 것에 무슨 반대가 있겠니. 하지만 그 남자친구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바쁘신 할머니께서 이런 자리에 뭐하러 나오시겠어요. 제가 가족 대표로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일전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세롬이, 너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충동적으로 일을 버리고 말았구나.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서둘렀어. 그럼 오빠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지?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오빠만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 정식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고 하니 나는 다음에 자리가 생기면 그때 꼭 참석하마. 나야 늘 우리 지용이 결정 믿으니까 네가 이 할미 대신해서 오라비로서 그 남자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고 오렴. 이렇게 해서 이번 상견례 자리에는 저는 오빠를, 그리고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와 시부를 모시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장소로 예비 시모는 남선타워의 스카이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예비 시모 자기가 가본 중 제일 고급이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은 뚫려있는 공간감과 뷔페 식사라서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숙하게 집안끼리 모이는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리 집에서 가끔 가는 남산 쪽 다른 한정식집을 추천했어요. 뭐 이런 장소가 대단하다고. 우리 집안과 격이 맞는 곳인지 모르겠네. 자기가 추천한 장소를 거절하고 온 것에 불만을 갖고 시모는 식당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게 훌륭한 정원을 갖추고 널따란 고급질 한옥 건물과 그곳에서 인사하며 대접하는 직원들 모습에 시모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약한 방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는 또 한 번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곳은 우리도 가족 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일 만큼 예약이 쉽지 않은 고급 한정식 집이에요.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메뉴판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메뉴판의 가격은 예비 시부모가 예상하는 범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준 엄마, 당신이 말한 레스토랑보다 이곳이 몇 배는 비싼 곳인데? 며느라기 너는 이런 곳을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저는 알고 지내는 부자 언니가 있어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었다고 둘러댔어요. 남친과 그 부모님 모두 고급진 장소에 오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네가 그래도 안목은 있구나.
그렇지. 내 아들과 또 그의 부모님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는 이 정도 급은 돼야 하지. 이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는 한동안 우리 친오빠에게 인사하는 것도 까먹고 식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세롬이의 오빠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머니께서는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나왔으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두 분과 달리 우리 오빠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두 분께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는 우리 오빠 인사는 흘려들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그래요. 이거 참 아무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키워주신 할머니는 나오실 줄 알았는데 좀 그렇네요. 이렇게 예비 시모는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죠. 우리 오빠는 왜인지 남자친구를 사귀는 초반에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부모님과 처음 인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표정이 굳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오빠지만 가족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오빠 진짜 저분들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이제 본격적으로 세롬이가 우리 하준이와 결혼할 만한지 어디 얘기를 해볼까요? 세롬양 오빠는 무슨 일해요? 결혼은 하셨나? 앞으로 세롬이 혼자 이 결혼 준비하기 버거울 텐데 오빠가 도와줄 능력은 되시려나? 전 일성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오빠로서 동생 결혼하는데 제 힘 실어줄 생각이긴 합니다만 애들끼리 결혼하는데 원하시는 것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 일성기업? 들어본 회사구만. 하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이름 있는 중견기업인데 거기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 우리 하준이가 무슨 일 하는지는 알지? 네, 일전에 병원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의사 레지던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차피 다 어른이고 세상사 아는 처지끼리 톡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내가 저 세롬이한테 알아듣기 얘기했는데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애들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나 빌라 전세 정도는 해야 하고 몇 년 뒤에 하준이가 병원 차릴 때 그 상가 뭐 건물이면 더 좋고 그것도 해줘야 돼. 이건 기본이고 결혼할 때 의사 남편 얻으면 그 시댁에는 얼마나 정성을 보여야 할 거야. 예den이나 예물은 강남 쪽 사모님들 하는 그런 액수는 돼야 하고 그리고 예복도 우리 가족과 하준이 할머니까지 다 맞춰줘야 해. 이렇게 준비하면 몇 억이 뭐야? 몇십억은 들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롬이나 그 친오빠나 다 월급쟁이들일 텐데 말이야. 그리고 고깝게 들지 말고 하는 김에 얘기할게요. 사실 세롬이가 양가 부모 다 있고 친정이 좀 넉넉하면 내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부담스럽게 요구 안 해요. 다 알아서 그쪽에서 눈치껏 을사사이 받을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집안일 거 아니야? 할머니 밑에서 컸으면 가정교육은 잘 받았을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해서 내가 좀 구체적이고 여유있게 요구하는 거니까. 예비시모의 무례하면서도 천박한 돈 이야기에 이제 춘오빠는 얼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그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봐도 저 하준이라는 친구가 우리 세롬이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집안 분위기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은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군요. 우리 할머니처럼 훌륭한 분 밑에서 컸다는 것이 우리 남매한테는 자긍심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 매우 불쾌합니다. 우리 오빠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이상 상견례 자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졌어요. 참, 어디 한참 어린 것이 어른들한테 눈을 부라리고 또박또박 지 할 말만 하는 거 봐라. 그쪽 할머니가 훌륭하다면서 근데 손주들 예절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디? 이제 우리 할머니까지 욕보이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하니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우리 할머니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말할 만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오빠도 얼마나 능력있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욕하시는 거예요? 무례하고 천박하기로 따지면 결혼 전부터 돈등거리면서 돈 뜯어낼 얘기만 하는 그쪽 집안 사람들 아니신가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남자친구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 엄마는 저에게로 다가와서 그만 제 뺨을 2대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입니까? 예비 시모에게 뺨을 맞다뇨.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세요? 지금 저 때린 거예요? 뭐? 무례? 천박? 이게 어디서 지 입을 마음대로 놀려? 부모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것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너같이 족보도 없는 년이 감히 의사를 넘봐? 내 잘생기고 잘난 아들을?
이런 위아래 없는 것들은 좀 더 맞아야 해. 이 광경에 더 놀란 것은 제 옆에 있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회탈 아저씨와 오빠의 수행비서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두 건장한 남자분은 우리가 있는 방으로 쏜새같이 들어와서 저를 친 예비 시모와 그 옆에서 말리던 예비 시모를 바닥에 엎드려 놓고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네 누구야? 갑자기 이렇게 당한 일에 놀라서 버둥거리며 예비 시부모는 소리쳐댔습니다. 세롬아, 괜찮니? 오빠는 물수건으로 제 뺨을 만져주며 걱정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부모님이 이렇게 저질인지 그 정도 남자랑 결혼한다고 오빠를 졸라댄 것이 너무 후회되고 수치스러워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오빠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입고 있던 수트를 정리하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네요. 당신들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하고 말았군.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더라도 동생이 좋아한다고 하니 열린 마음으로 나아줬건만 이렇게까지 천박하게 짝이 없는 평민 집안이라니 정말 우습군. 내 동생한테 폭력가한 하준군 어머님, 곧 그에 맞지 않는 처벌 받을 것이니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 정하준, 겨우 의사직업 하나 갖고 네가 우리 집 새로 밀어넣은 바? 완전 마마보이라 저런 천박한 엄마 밑에서 하라는 대로 줏대 없이 산 놈 같으니 다시는 세롬이 앞에 얼씬도 하지마. 세롬아, 가자. 그렇게 오빠는 그들에게 속 시원한 한 소리를 하고 저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는 거기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자기 부모님 옆에 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일도 못하고 당황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빠의 말에 영문을 모르겠는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세롬이 니네 집안이 뭔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보고 뭐 평민?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어진 우리 하이탈 아저씨가 한 이야기에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합니다. 멍청한 것들이 세트로 노는구나. 우리 세롬 아가씨 할머니는 지금 일선기업 회장님이셔. 작고하신 남편분과 함께 창업하신 창업주란 말이시다. 그리고 지용 도련님은 지금 일선기업 사장님이고 세롬 아가씨는 일선기업의 상속녀지. 아들 하나 을산 아부랭이라고 어떤 집안인지도 몰라배고 달려들어? 당신들은 경찰서에서 연행할 거고 특히 우리 세롬 아가씨 뺨을 친 당신 아주머니는 콩밥 먹을 생각하면 돼. 만만하게 보고 깔아뭉개던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가 큰 기업의 상속녀라니, 그 할머니가 창업주의자 대표라니, 남자친구와 그의 아비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져 있었고 실신한 예비 시모는 바로 응급처치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네요. 이 모습에 수행비서와 하이탈 아저씨는 너무 웃기다는 듯이 한참을 웃어댔습니다. 이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격이 떨어지는 집안의 남자를 사랑해서 감당해야 했던 수모를 더 이상 겪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전 하준 오빠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혼 얘기에 하준 오빠는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몰라보고 무례했던 우리 부모님 나 봐서 대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제는 절대로, 그리고 네 털 것도 안 건드리실 거야. 너 나 많이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 버릴 거야? 내가 바보 같았어.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서 인성도 능력도 안 되는 오빠나 그 부모님이나 감싸 안으려고 했다니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미칠 지경이야. 그리고 오빠도 나한테는 별거 아닌 사람일 뿐이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럼 우리 엄마 폭행 사건으로 고소한 거 그거 취하해주면 안 될까? 어? 오빠는 어머님 비단 나에게 뺨만 올린 게 문제가 아니야. 그전부터 나한테 몹쓸 말부터 아주 대단히 괴롭히셨지. 고소는 취하하기 어렵겠어. 그러면 혹시 우리 약혼 반지는 그것도 돌려줘야 하니? 남자친구는 약혼 반지를 갖고 싶었던 건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 얼굴이 그렇게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반지는 작년에 새로 나온 티파니 브랜드로 하나당 가격이 500만 원도 넘으니 그것은 갖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 그거 오빠 해. 그거나 먹고 떨어지자. 고마워. 오빠한테 남아있던 일말의 정까지 떨어지게 도와줘서. 처음에는 오빠 엄마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어. 오빠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마마보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 뒤로 저는 하준 오빠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도 오래지 않아 쫓겨나고만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분노한 우리 오빠는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식 다니는 병원장이 우리 할아버지 학교 후배고 우리 집안 눈치도 보고 있어. 넌 여기서 늘 승진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지. 그뿐이겠어? 눈의 가시처럼 앞으로 병원 생활 쉽지 않겠지. 오빠는 병원장에게 정하준 닥터에 대한 알력을 행사했고 얼마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서 퇴사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니던 병원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니 속이 시원했어요. 자칫하면 못난 남자와 결혼하고 그 집안의 사람이 될 뻔했던 아찔한 사연은 이제 여기까지 전할까 합니다. 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싱글의 몸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신중하게 오빠랑 할머니랑 상의해가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좋은 소식은요. 우리 친오빠는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대표의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 저는 집안끼리의 정약 결혼이라서 우리 오빠가 팔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둘이 어릴 때부터 집안 모임에서 만나면서 마음을 키워온 모양입니다. 여자분은 서양화 화가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할 때부터 이메일이나 화상전화로 연락하고 해외 출장이나 여행으로 가끔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오빠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오빠가 부러워서 저도 진짜 제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신중히, 덤벙대는 저는 정말 신중하게 결혼 상대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해요.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사연에 빠지다를 매일 즐겨보는 애청자가 오늘은 신청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80대 할머니인데 이런 대범한 행보를 보이다니 스스로가 아주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연배인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 무서움이 바로 치매인데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다 봐도 치매로 고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런 쪽으론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덕분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사연에 빠지다도 즐길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저는 집안 내력이 대략 이러한데 제 남편은 이러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할까봐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고 남편이 26이었는데 지인이 다리를 놔줘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색하게 굳어있었고 이런 저를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여겼기에 속으로 망했구나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상대는 저를 묘한 눈빛으로 한참 관찰하듯이 쳐다보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저기 혹시 연지 씨는 본인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 건 왜 물으시는지... 그러는 오섭 씨는 평소에 본인보다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갑자기 나이 가지고 상대가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뭐 여자 나이 28 먹었다고 해도 노처녀라든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38 먹어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해도 그것이 본인의 자유의지겠거니 하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젊었던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어딜 가든지 그 나이 먹도록 시집 안 가고 뭐 했냐는 의문의 시선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기껏 용기 내서 이성을 만나러 나갔더니 나이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빴던 듯 싶네요. 제가 상대를 힐끗 째려보고 말았는데 그 시선을 받으니까 돌연 쑥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마도 저보다 연상인 여성을 좋아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연지 씨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참 좋네요. 어머나, 오섭 씨는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하시는군요. 만나는 여성마다 잘 대해주셨을 것 같네요. 예? 못 들으셨어요? 저 살면서 여성과 교제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며 가며 스쳐간 인연들이 전부였고 누굴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고요. 과장을 좀 얹자면 외간 남자의 근처에도 안 가보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탕 발림에 제가 어찌 면역이 있었겠으며 어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속으로 우라질 하면서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속전속결로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제가 그 나이 먹도록 혼자였던 이유는 바로 집안일에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성인 되는 나이 20살이 뭔가요? 17, 18 나이만 돼도 짝을 만나는 경우들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 친정 오빠와 언니도 일찍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꾸리니까 이제 다들 욕심들이 났던 거예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던 지지부진한 형편이었으니 어디서 이거 돈 된다고 하면 눈들이 돌아갔죠. 그때 당시엔 투자라는 개념도 희박하였건만 있는 거 다 끌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던져놓을 기세로 한탕 노렸어요. 어디 동네가 개발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부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죠. 완전히 순 사기꾼들이 자기네가 관련 공무원들인 것처럼 철저히 공문서 위조까지 하며 속인 것이었고 그 때문에 제 친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가시고 면목 없다며 친정 오빠와 새언니 부부는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둘 다 허리와 발목을 다치는 큰 사고를 당하고 친정 언니와 형부는 멀리 달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서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고요. 저희가 사남매예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꽤나 하는 편이었기에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국에도 남동생의 학교는 계속 보내야만 했어요. 그건 저희 가족들에게 미래라는 희망의 불씨와 같았기에 상징적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걸 유지하려면 제가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제 연배인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시절엔 사실 희생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죠. 우리 다들 그렇게 그 시절들을 넘어왔네요. 정말 죽도록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속에 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가 있었어요. 조카들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이는 오빠, 언니네를 원망할 새도 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가게를 꾸렸고 빚을 갚는 것에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제가 이런 희생을 한 것 때문인지 가족들은 저에게 두고두고 고마워했는데 특히 친정언니가 그러했어요. 불철주야 제가 코피 쏟아가며 일을 오래도록 한 것도 모자라서 애들 키우는 데 쓰라고 친정언니에게 돈을 꼬박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모, 늘 감사해요.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저 다 알아요. 세상에서 저는 이모 가장 존경하는 거 아시죠? 기억하고 알아달라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동이야. 지난 세월 보람이 있네. 그래서 친정언니의 큰딸인 제 조카는 그런 기억을 안고 있어서 유독 저를 잘 따르고 존경심을 보내왔네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끝에 저는 꽤 많은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유들유들하니 좋았고요. 저희 부부에게는 드물게도 자식이 딱 하나였습니다. 외동인데 아들이었고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한참 만에 찾아와준 기적과도 같은 출산이었기에 얼마나 애지중지 떠받들듯 모시고 살았는지 상상이 가시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저희 아들을 귀하게 여겨줬어요. 남편은 엄하지만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고자 했고 저는 사랑만 듬뿍 주는 엄마가 되어주고 했습니다. 자식 잘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그 녀석 어릴 때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냥 매를 들었어야 했는데 천하의 망나니를 보겠어. 대체 그런 녀석이 왜 우리 부부에게 태어난 건지 아휴, 난 이제 이걸 하늘의 농간이라고 생각할 지경이야.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에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아들인 것을. 저는 애써 아들에게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는 남편을 달랬으나 사실 저도 내심 불안감을 갖고 살아온 바였어요. 아들은 걸핏하면 학교든 다른 곳이든 사고를 쳐댔으니까요. 머리가 좀 크면서부터는 부모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고 부모 앞에서도 욕을 서슴지 않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아들은 기어이 21살이 되던 해에 웬 아가씨를 임신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저희 집을 알아내어 찾아오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배가 불러왔는데 뱃속 아기의 아빠인 저희 아들이 연락두절도 코빼기도 안 비쳐서 결국 그 부모인 저희 집까지 어떻게든 알아내어 찾아왔다는 그 아가씨의 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었네요.
사람 때려서 경찰서 가기를 여러 차례, 자잘하게 물건 훔치다가 신고당하는 건 예사였고요. 이런 아들이 그래도 여자 문제는 그간 없어 왔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더군요. 결혼을 시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그 반응을 보며 저희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죠. 아들이 친 사고 때문에 수습하며 사느라 저희 부부는 늘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결혼도 저희 부부의 의견은 구하지도 않은 채 멋대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며느리를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학창시절에 한가닥 날렸을 것 같은 인상부터 범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들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혼할 거니까 무조건 허락해 주시고 예식장은 최고로 좋은 곳으로 잡아주세요. 설마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나 몰라라 하실 건 아니죠? 며느리 될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무작정 결혼시켜달라고 고집만 피워대면 우리 속이 얼마나 상할지 너는 고려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혼 시켜준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해줘요. 결혼 안 시켜준다고 하면 저 제대로 삐뚤어질 겁니다. 어쩜 그런 말이 다 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지끈거리는 머리 부여잡고 둘을 결혼시켜줬는데 정말 예상을 안 빗나가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를 모른 척하면서 며느리의 도리나 예의 따위에는 관심이 일절 없더군요. 먼저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법이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둘이 비슷한 부류인 까닭에 걷잡을 수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아들 부부가 자식들도 키우면서 요란하게 살고 있을 때 저희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어요. 계속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입원 검사를 해봤거든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혼자 따로 찾아갔던 저는 청천벽력을 들었죠.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선고였어요. 왠지 올 것이 왔구나라는 감상부터 들더라고요. 차분하고도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저는 병원 밖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시시각각 눈부시게 발전해가는 바람에 따라가기에도 벅찼던 도시의 성장을 보며 남편과 제가 저렇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우리 건 하나도 없구나 하며 개탄하듯 쓰게 자주 했던 나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때 곱씹었던 듯 합니다. 이룰 것 다 이루고 떠나는 셈이 됐으니 남편은 이제 홀가분하게 떠난다고 할는지 아니면 미련이 가득한 게 이 세상이라고 할는지 저는 그의 아내로 수십 년 세월을 살아왔으나 어느 쪽일지 장담이 안 된다는 게 우스웠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남편이 있는 병실로 돌아갔는데 딱 마침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가까이 갔죠. 그때까지 남편은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자꾸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하도 와서 질릴 대로 질린 얼굴일 텐데. 아니 그냥 내가 아무래도 당신 남편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 표정만 봐도 그 속에 뭘 담고 왔는지 알 것 같으니 내가 당신 남편이 맞는 거지. 지난 세월이 부질없진 않네 그래. 내가 무슨 말할지 마치 알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왜 그렇게 굴어요? 일부러 나 떠보는 거지? 이제 당신이 이렇게 새침하게 구는 모습도 얼마도 못 보겠구만.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 인생이었지만 당신 만난 걸로 큰 다행이었으니 아까운 것들을 모두 퉁치기로 합시다. 당신 고마웠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거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서 아주 혼났죠. 저는 남편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스스로 평하던 부족한 아내였건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너무나도 저를 꿰뚫고 있더군요. 제가 자신의 시한부 사실을 듣고 왔음을 단지 제 기색을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도 알아차렸습니다.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온 긴 인생이었으나 저는 그럼에도 그 순간의 제 기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살아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사람은 언제 죽든 늘 아쉽고 아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그때 처음 깨우쳤죠. 제가 삽시간에 회한으로 잠겨들고 있을 때 남편이 고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지은 자식 농사 말이야.
절대로 그것 때문에 당신의 땅까지 썩어선 안 돼. 망친 농사는 그것으로 끝내야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절대로 나 떠났다고 해서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당신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 속을 다 진정 알 수 있다는 속단은 필히 금물이야. 그래도 자기 아버지 편찮으시다고 애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부쩍 철이 든 모습을 보이던데. 아휴,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인생 살면서 그간 자존심 때문에 이 말은 못하고 살았지만 나 솔직히 당신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은 없더라고. 나보다 당신 해안이 몇 수 위야. 이야, 이거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건 아쉽지만 당신 인정을 받게 됐으니 꽤 나쁘지 않은 기분인데, 날 그렇게 인정해준 김에 내 당부는 꼭 지켜. 내가 당신 맹추처럼 구나 안 구나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염려가 많아 보였지만 저는 남편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보다 평안하고 보람있게 보내다가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에 그 염려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진과 영상을 휴대폰에 찍어서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야속하게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그보다 더 빠르게 남편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떨어졌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고 그 뒤 아들과 며느리하고 병원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사이 회사 다니는 아들은 퇴근 후 밤 시간에 주로 병원에 들렀고 며느리는 오후 내내 병원에 있다시피 하면서 저를 걱정하며 저에게 쉴 것을 권유해온 참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너는 그림인지 예술인지 그런 거 한다더니 이제 그 일은 완전히 그만둔 거니? 띄엄띄엄 다니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어딜 안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궁금해지네. 아, 어머님, 디자인이요. 전 디자이너라고 이것저것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한 5년은 더 해먹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그런 거였어? 언제부터 쉬고 있었던 건지 내가 물어봐도 될까? 그거 일 쉬는 거면 형원이하고 형준이 애들 학원 보내는 건 사정이 괜찮은 거 맞고 형원이는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한창 공부할 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험생이에요. 그리고 저 일 그만둔 지는 사실 좀 됐어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일을 쉬고 있는 거라서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생활비가 많이 빠듯하다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작년 연말? 그럼 올해는 일단 통으로 쉬고 있다는 소린데 그래놓고 너는 설날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췄던 거구나. 바쁘다는 핑계를 댔던 걸로 기억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머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전 진짜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드는 며느리 될까봐 걱정하는 것만은 안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정신이 뚜렷하시다니까. 제가 그땐 사정이 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친정에도 안 갔는걸요? 정말이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며느리가 자기 친정 집안 식구들하고 그리 애틋하고 사이좋은 게 아니라는 것만은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참새가 방앗간에 드나들듯 자기 친정집으로 자주 갔었을 텐데 안 그러고 살았거든요. 거리가 대단히 먼 것도 아닌데 거의 안 보고 산다는 건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별로 안 밝히고 싶다는 듯 화두를 피하니 제가 구태여 묻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잘 가지도 않는 자기 친정까지 들먹이면서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펴댔어요. 아들은 아까부터 조용하게 밥만 먹으면서 저와 며느리 대화에 귀를 쫑긋 열어둔 모양새고요. 이것들이 혹시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작정한 분위기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들 쪽을 힐끗 쳐다본 며느리가 전에 없이 순한 눈매를 만들면서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어머님. 이제 아버님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태잖아요. 그럼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 목숨 앞에서 돈을 논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저희 형원이, 형준이 애들 아빠에겐 얼만큼 지금 떨어지는 건지요. 네 시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재산이라니?
그런 건 딱히 없다고 봐도야 너희 속이 편할 거야. 한땐 네 시아비하고 나하고 재산을 꽤나 불린 적도 있었는데 속만 썩이는 자식을 둬서 그런지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니 정신머리가 휙 돌아버려서 그 재산을 까먹었지 뭐니. 아이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 네?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그러면 두 분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말곤 다른 재산이 없으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엄청나게 경악을 하면서 눈까지 부릅뜨더군요. 뭘 기대했던 것인진 모르겠으나 상당한 걸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아들하고 또 눈빛을 슬쩍 교환하더군요. 저는 그때 자기 처에게 방패막이 다 시키고 저 녀석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한심스럽다는 감상평을 속으로 내놓고 있었네요. 다 커서 이제 자기 자식들 키우고 있는 것이 제 아들이거늘 아직도 물가에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될 어린아이처럼 느껴져서 저 스스로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사고뭉치이자 저의 아픈 손가락인 제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갑자기 또 눈빛을 반짝거리기 시작하더니 대단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저기,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파트는 어머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그 아파트가 남양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멋져서 참 좋긴 한데 어머님 혼자 계속 사시기엔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요? 구조가 너무 폐쇄적이잖아요. 동네도 어머님 즐기시기엔 삭막하고요. 차라리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건 어떠세요? 연세만 본다면 지금부터 단 1년만 지나도 어머님 건강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나도 갑자기 고심이 좀 되네. 안 그래도 이웃 살던 친한 사람들이 연달아 이사들을 멀리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적적함을 느끼던 차였는데 이제 둘도 아니고 혼자 노인네가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니까 약간은 심정이 막막하긴 하네.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집을 팔 것 같으면 너희한테 의견 구해서 새로 이사갈 곳 알아보면 좋겠지. 아, 참고로 그 집은 내 단독 명의야. 그래서 상속으로 소유 지분이 바뀌거나 그럴 일이 아예 없어. 어머님 단독 명의였어요? 그 아파트가요? 아니 왜요? 왜 아버님하고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지금껏 사신 거예요? 어머, 저희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글쎄, 나도 네 시애비가 왜 그런 뜻을 고집했는지 모르겠네. 나보다 자기가 먼저 세상 떠날 걸 미리 내다보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가 슬픈 기색으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며느리는 더 말을 얹지 못했어요. 저는 갑자기 왜 집 처분 얘기를 하나 싶어서 의문스러웠지만 남편 상태가 위중했기에 우선 여기에 신경이 쏠려 있었네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다시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남편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불철주야 병원에 붙어 있으면서 저하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저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줬던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참 아들과 며느리 이 둘이 고맙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간 제 속을 은근하게 문드러지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최대한의 도리를 다하려고 드는 걸 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재평가가 되더군요. 애석하게도 남편은 마지막 떠나던 순간에 제대로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자기 생각 말하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건만 떠날 때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슬픈 상념이 휘몰아쳤네요. 남편 장례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인물은 단연 제 아들이었습니다.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한 번도 피곤하거나 지친다는 내색을 안 비춰서 내심 놀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으면 그저 한 줌의 가루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었기에 화장을 했고 납골당에 안치를 했는데요. 아들이 그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는 모습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면모가 있었던가 싶어서 어리둥절할 정도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도 지난 몇 주간 제가 지켜본 결과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차분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절을 하고 일어난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며느리를 보면서 둘 다 개과천선이라도 한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어루만지며 지내기를 며칠 거의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며느리가 해왔고 저는 그 점이 몹시도 달가웠는데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젠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들 며느리 두고 설마 계속 혼자 사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엄마, 혹시 그동안 저희가 엄마 마음 서운하게 해드리고 또 기대에 못 미치게 행동한 게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화목하게 다 같이 지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절하게 느꼈어요.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건 부질없다는 걸 깨우쳤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정정하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효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앞으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지난 세월의 행실로 미뤄봤을 때 제가 아들과 며느리 이 두 사람을 믿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여의고 속이 참 많이 허한 상태였고 또한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해오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모시고 살겠다면서 꼭 그렇게 하고 싶다는 아들 부부의 진심을 그 순간만큼은 의심하기가 어렵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그런 태도로 나온 아들 부부를 향해 조금 감동했고 저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척 기쁘기도 했어요. 대번에 반색을 하면 제 스스로가 민망해질까봐 저는 애써 기색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아직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머리는 그것보다 딱 2배로 멀쩡하고 이런데 굳이 너희 도움 받으며 지내야 하는지 싶어서 고민이 좀 되네. 우선 말을 그렇게 해준 것만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마. 너희에게 그런 감동적인 말을 들어볼 줄이야. 설사 충동적으로 한 말일지라도 난 고맙게 여기마. 어머님, 충동적으로 드린 말씀 절대 아니에요. 심사숙고를 한참이나 한 끝에 드린 말씀이고 저희는 꼭 어머님 잘 모시면서 효도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저희가 어디 지금까지 어머님 모시겠다는 말씀을 지나가는 투로도 드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는 지금 진심으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건 그렇구나. 내가 너희에게 지나가는 말로나마 모시고 싶다는 소리를 당최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모처럼 이렇게 얘기 꺼내는 걸 보면 일단 진심인 것 같긴 한데 너희 혹시 돈이 필요해서 나에게 이러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한 거 네, 맞습니다. 애들 이제 대학 보내고 수험생활 시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일만 남았는데 돈이 있을수록 좋은 상황인 건 맞죠. 근데 어머님, 돈 얼마 받겠답시고 시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이건 본심이 올곧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20년, 30년 더 사실 것도 아니고 재산은 여기 우리 형언니, 형준이 애들 아빠에게 주실 거잖아요. 안 주실 재산도 아니니까 그냥 시기만 좀 더 당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질의응답을 사전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며느리는 애절하고 진심 가득한 표정을 지은 채로 대답을 줄줄 쏟아냈어요. 그 옆에서 아들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호응을 보내고 있었고요. 저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 아들 며느리 부부의 주장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라 함은 어차피 제가 죽으면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계속 산다는 것이 싫지도 않았으나 그렇다고 딱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나서 때때로 울적해졌고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쉽게 새로 만나며 지내기에도 좋지 못했죠. 저 혼자 집에서 적적하고 외로울까봐 저를 걱정해서 매일 꼬박 안부 전화를 해주는 며느리의 정성에도 아주 고마움을 느끼는 바였고요. 다시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는데요. 손에 제가 술빵이 들려 있었어요. 술빵은 제가 유독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그걸 아들이 알고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그걸 사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 모시고 살면서 엄마 좋아하시는 것들 많이 사드리고 가고 싶은 곳들 다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수 있게요. 제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었어요. 예상보다 너무 크게 다가온 남편의 빈자리와 저도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든 마당이니 아들 부부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맞물려서 저는 살던 아파트부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자 그 이후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 절차 확실하게 밟았고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온 돈은 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요긴하게 쓰도록 제가 건네줬습니다. 아들네 집도 아파트긴 했으나 저층인 2층인데다가 근접한 곳에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즐비해 있어서 저에겐 나름 안성맞춤이었어요. 아파트 근처의 길도 위험하지 않고 한적했죠.
저는 처음에 이 결정 아주 잘 내렸구나 하면서 무척 만족했습니다. 집에서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고 살펴주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긴 했으나 좋았고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떠난 허한 제 마음을 채워줬으니 일상에서 불만이 없었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안 좋게 지난 세월 보고 있었구나 싶어서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의 착각이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아파트 처분한 그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집에 과일이 복숭아밖에 안 보이네. 너 오늘 혹시 장 보러 나가는 거면 올 때 과일 아무거나 좀 사오련? 네? 과일을 사달라고요? 어머님, 뉴스 안 보셨어요? 바로 어제 뉴스였는데 지금 과일 가격 폭등 중이에요. 인생 길게 사셨으니 안 드셔본 과일도 없을 텐데 정말 욕심도 많으시네.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 거론 좀 했을 뿐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야? 어머? 왜 그렇게 금세 발끈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그러다 혈관 터져요. 자중하세요. 질환 생기면 모시기 힘드니까 당장 요양원 보낼 거고요. 그런 줄로 알고 지내시면 돼요. 뭐, 요양원? 내가 그런데 금방 들어갈 것 같았으면 멀쩡한 집 팔고 여기로 오지 않았지.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 책임져 준다니까 내가 그 말만 믿고 여기로 온 건데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무 서운해지네. 서운함 느끼신다고 지금 광고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어머님, 솔직히 양심이 있으시면 본인 발로 요양원 들어가셔야지요. 사지 멀쩡하고 두 다리로 걸으실 수 있을 때 직접 들어가시는 게 모양새도 더 보기 좋지 않겠어요? 세상에나, 며느리의 시건방진 태도에 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들 설마 아니 저에게서 돈을 받자마자 태도를 싹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스스로 민망하고 창피스러워서라도 그렇게 굴진 못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저의 식사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은 며느리의 작태에 경악한 저는 퇴근하고 온 아들을 붙잡고 며느리가 보인 만행에 대해 바로 말을 다했죠. 아니, 세상에 어쩜 형언애미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야. 너는 이 사안이 심각한 줄을 알고 앞으로 네 처한테 단단히 일러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저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꼭 이렇게 피곤하게 구셔야겠어요? 애들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네. 엄마가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시니까 애들 엄마도 참다 화를 낸 거죠.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저리 옆으로 좀 비키세요. 노인네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앞을 막은 채로 서 계시지 말고. 너마저 어떻게 변심할 수가 있어?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게 너희들 본심이었어? 절망 속에 빠진 제가 물었지만 아들은 귀찮다는 듯 얼굴을 구기고는 저를 밀치듯이 하면서 지나가 버리더군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에게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오는 것을 그날 밤 제가 확인하고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잠에서 깨고 나자 기억이 휘발되어 꿈 내용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에게 해안을 일러주러 꿈에 나온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슬쩍 방문을 나서보는 와중에 출근 준비에 한창인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른 귀를 기울였죠. 집에서 벌써부터 할망구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어차피 돈도 받아냈겠다. 이제 용건 없으니까 하루빨리 그냥 요양원이든 어디든 쳐넣어버리면 안 돼?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거슬려 죽겠어. 나도 노인네 냄새 맡아줘서 싫은 참이야. 우리가 며칠만 압박하면 자기 발로 요양원 간다는 소리 할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재산 뜯어낸 덕분에 한숨 돌리게 됐잖아. 다행이지. 그건 그래. 디자인 사무실 다닐 때 내가 그때 투자를 잘못하지만 않았어도 빚 생길 일은 없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답답하고 아까워. 그래도 시모 할망구 덕분에 빚 해결하게 됐으니 현재에 만족할래. 그 할망구 재산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건 좀 실망이야. 야, 누누이 말하지만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꿍쳐두고 나 몰래 쌓아온 재산 같은 거 분명히 있을 인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니.
그래도 아파트값 받아냈으니까 그걸로 됐어. 이제 엄마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곳으로 치워버리면 완벽해. 그래, 맞아.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굴면 자기 발로 요양원 가겠다는 소리를 하시는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겠지? 노인네 정신이 말짱하니까 아무래도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지는 걸 못 견뎌서 요양원 가고 싶어 죽겠다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 어머, 앞으로가 아주 수월하네.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노골적으로 굴어야겠어.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아침 대바람부터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 나쁜 것들, 배은망덕하고 인면수심인 것들. 속에서 원망의 천불이 솟아나더군요. 또한 남편이 떠난 뒤에 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둘이 잠깐 보여줬던 그 가식적인 연기에 홀랑 넘어가서 아파트를 처분해버린 제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제가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여다보러 오지도 않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서서히 결심을 굳혔죠. 남편의 말 맞다나 망친 자식 농사는 그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했고 결코 제 구역까지 썩게 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공복으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방문을 나섰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며느리가 혀를 차면서 중얼거렸죠. 할망구가 안 죽고 기어 나왔네. 저러다가 진짜 10년은 더 거뜬할 것 같아서 무섭다. 하루빨리 어디로든 치워버리는 게 정답이지. 제가 그 내용을 얼핏 듣고도 일부러 못 들은 척 부엌으로 가서 알아서 먹을 것들을 챙겨 먹었어요. 꼭꼭 씹어 먹으면서 제가 아직 사지 멀쩡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드시 한 방을 먹여줘야 한다는 사명과도 같은 다짐을 마쳤습니다. 그 아파트가 저의 단독 명의였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들, 빌딩 두 채는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 일궈낸 그 재산을 남편은 세상 떠나기 전에 굳이 저에게 넘겨줬어요. 유산으로 자식에게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고집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죠. 또한 저에게 선택을 맡긴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날 몹시도 걸리적거려 하는 것 같은데 내 착각 아니고 이게 사실 맞니? 네, 맡겨보셨어요. 왜요? 직접 두 발로 떠나주시게요? 어설프게 파출소 같은 데 가시면 저희가 곤란하니까 제대로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머님에게도 좋은 길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모시겠다고 해놓고선 이렇게도 쉽게 요양원 운운하면서 넌 네 자신에게 부끄럽지도 않더냐? 에이, 다 늙어 빠지셨으면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 나이 처먹고 가실 만한 곳은 요양원밖에 없다는 거. 너 참 말을 예의 바르게 하는구나. 내가 너 내 아들하고 결혼했을 때부터 그 싹수를 알아봤어. 내 배로 낳은 내 아들이지만 나조차도 때때로 감당 안 되고 그 성품이 좋지 못하다 여겨온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인데 부창부수라 했으니 너도 같은 족속이라 생각해왔지. 아이고, 새치여가 왜 그렇게 기세요? 제발 좀 닥치세요. 저 텔레비전 켠 거 안 보여요? 확실히 그냥. 며느리가 저를 향해 윽박질로 저는 지체하지 않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더 있다간 험한 꼴을 보거나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간단한 짐 몇 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 며느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깔깔 웃을 뿐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집을 나와서 곧장 제 친정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당장 의지되고 생각나는 상대는 역시 친정 식구들이었고 친정언니가 가장 가까이 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친정언니의 큰딸인 제 조카가 마침 와 있었는데요. 별 수 없이 저는 조카도 있는 자리에서 친정언니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어요. 다 늙었어도 기력이 아주 정정한 친정언니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보인 만행에 크게 분노했지만 조카가 보인 반응에 비하자면 별거 아니었네요. 이모, 그것들이 사람이에요? 짐승도 그거보단 낫겠어요. 당연히 시원하게 반격 한번 때려주실 거죠? 이모가 안 한다고 하면 나라도 그것들 가만 안 둘 거예요. 난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닌데 너 혹시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네, 당연하죠. 그런 배은망덕한 것들은 웬만한 타격 입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괴물들이거든요? 근데요 이모, 괴물들도 지 새끼는 예뻐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대번에 알겠네. 네가 똑똑하니까 수단 내서 움직이면 내가 모든 금전적 지원은 다 해주마. 저에게는 돈이 있었으니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 늙은 마당에 팔릴 체면도 없었고 망설여지는 구간도 없었죠. 바로 이 점을 조카는 주목했어요. 오로지 저만 거침없이 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뭘까 싶었는데 바로 그들의 평판을 나락으로 꽂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고 학교생활이고 전부 어려워지게 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직설적인 불행을 선사해주는 보복이었죠. 저는 남편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재차 결심을 굳혔고 조카에게 그것을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려장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조카는 아들 며느리의 일상을 무너뜨렸어요. 인터넷을 아주 잘 아는 전문 인력도 섭외가 됐는데 이 전문가가 5만 곳에 그걸 퍼뜨렸더라고요.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 며느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아파트, 그 둘의 자식들인 제 손자들이 다니는 학교, 가리지 않고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가 뿌려졌습니다. 아들의 회사에서는 아들이 불효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그 아파트는 물론이고 동네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쳐먹는 무서운 종자임이 널리 퍼졌고 손자들의 학교에서는 선생이고 학생이고 그 이야기를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 소문의 파급력이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에요. 단 며칠 만에 아들과 며느리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됐고 저를 찾아온 둘이 제 앞에서 울부짖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러셔도 어떻게 저희 자식들에게까지 손자들 위하시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형원이 수험생인데 이미 대입 입시 망친 셈이 돼버렸어요. 형준이는 더 어린 만큼 교우관계에 민감한데 지금 학교에서 놀림 대상이 돼버렸다고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요? 사람 고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악랄한 보복을 하실 줄은 몰랐네요. 조카분께 돈 빌려서 이런 거 하시니까 개운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입은 피해를 지금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없는 돈마저 다 잃게 되실 거니까 각오하세요. 옆에서 조카가 어이없다는 듯 웃어댔고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러줬습니다. 누가 돈을 빌렸다는 거니? 난 돈 빌린 적 없어. 돈이 부족한 적이 없거든. 고소를 한다고? 그래,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런 걸 두려워할 것 같으니? 내가 너희처럼 사회생활을 하길래 아니면 어린 자식을 키우길래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니 고소 그거 해. 난 어차피 돈도 많아. 비싼 변호사나 고용해 볼 테니. 엄마, 그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 설마 거짓말 하셨던 거 아니죠? 아파트만 재산으로 있다고 거짓말 하셨던 거 아니죠? 이런 데선 눈치가 좀 있구나, 아들아. 그래, 맞아. 그 처분한 아파트 말고도 부동산 더 있어. 나머지에 비하자면 그 아파트는 아주 아담한 수준이지. 그래도 너희가 부득불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걸 줬을 뿐이야. 나머진 이제 너희랑 영영 상관없어졌으니 눈독 안 들여도 되고 그리 배신감 느꼈던 눈빛으로 날 안 봐도 돼. 거짓말은 너희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안 그러니? 제가 사실 삿바 채널에서 이런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가진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속마음을 꽁꽁 감추고 말을 했네요. 갑작스런 충격의 여파로 며느리가 잠시 혼절 상태가 됐는데 아들은 그것도 부축해주지 않고 멍하게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는 표정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읽혔지만 외면했습니다. 넋이 나간 아들과 비틀거리는 며느리, 그 둘은 조카의 등살에 못 이겨 반강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이걸로 며느리하고 둘이 대판 싸웠는지 별거를 바로 하게 됐다고 조카의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재직 중이던 곳이 하도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선량한 기업이라 아들이 물고 온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뉴스를 견딜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큰손자는 마지막 수험 기간을 온통 망치는 바람에 재수학원에 바로 등록했고요. 작은 손자는 며느리가 데리고 나간 것으로 들었는데 전학 소속을 밟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그 집엔 이제 아들 혼자만 남게 된 거죠. 살림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집을 매매로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으며 저는 소유하고 있는 빌딩 2채를 조카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절 찾아와 잘못을 빌기도 했지만 저는 잘못 일군 농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그 밭이 알아서 자생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맺을게요. 모두 고맙습니다.